제가 차량용이나 기타 모든 비행체용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리튬 배터리 보통 이렇게 발화가 많이 되죠. 그래서 열폭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떤 열폭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여러 개로 분할해서 각각 격벽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 있음으로 생기는 이런 열폭주 현상,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도로의 환경을 따라서 출렁거리고 이렇게 해서 전압에 급격한 이렇게 변화가 생기거나 충돌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거나 해서 열이 폭주하는 이런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여러 개로 분할한다. 격벽 처리를 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다소 보호를 하거나 계절별로 이렇게 겨울 같은데 전해질 구조니까 이렇게 난방을 해준다든지, 여름 같은 더우니까 이렇게 냉방을 해, 이런 기술을 얘기했는데 YTN에서 어떤 중소기업차 하시던 현대기아차에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배터리를 여러 개 분할한다는 건 뭐 수십 개로도 할 수 있어요. 수십 개로도 할 수 있고 10개로도 할 수 있고 회사 마음인데,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포 구조를 갖고 쓸 배터리에서만 전기를 씀으로써 항상 과열 상태, 이게 화학 배터리가 약간 안정성이 없는 이유가 항상 과열 상태에 있으면 이게 어떤 변화가 열폭주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심하죠. 고속 주행을 했다가도 계속 멈췄다가 이렇게 계속 이 특징이 이런데, 고속 주행 같은 거 기본으로 할 때 배터리에서 많은 전력을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리튬 배터리 같은데 이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자주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조로서 냉난방을 통해서 열을 좀 다스리고 분산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격벽 시스템을 8개다 10개다 그런 각각 격벽 처리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했는데 그대로 따라 하시던데.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이거를 중간에 전해질 통로를 아예 파이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약간 볼록한 유선형 구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튬 이온이 그 전해질 그 안에 가두고 리튬 이온을 그 안에서 움직이는 기술을 얘기했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진다고. 양극재, 음극재 기술에 있어서 음극재의 여러 겹으로,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여러 개가 하나로 뭉친 이런 구조를 가진다. 또는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다. 또는 그 중에서도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것은 제가 모든 그 연구 자석에 들어가는 모터나 발전기, 스피커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에서도 한 덩어리 큰 덩어리 같은 것보다 여러 겹이 하면 훨씬 더 출력이 세다, 파워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제 기술을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이런 탄소봉이다 그러면 1차 전지잖아요. 이것도 여러 겹으로 간다는 거죠. 아연판도 여러 겹,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전지도 이게 꼭지에 따라서 전력 양이 이게 진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냐라는 의문이 좀 품어졌는데, 꼭지를 똑같은 꼭지를 두면은 이쪽도 이쪽과 똑같이 전기 용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걸 2층으로 만들어주면 전기는 더 많이 나온다. 여기다가 1차 전지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입력과 충력, 출력에 있어서 이게 꼭지를 갖다가 5개, 10개짜리, 여기도 5개, 10개짜리 해서 2개짜리, 4개짜리 뭐 이렇게 줘가지고 양쪽 다 그렇게 줘가지고 거기에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뽑아 쓴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양을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을 한꺼번에 뽑아 쓴다든지 적게 뽑아 쓰는지 자유자재로 전력의 양을 이렇게 뽑아 쓰는 양을 따라서 전선을 연결해서 한다는 거죠. 이렇게 결정한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모든 이런 건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배터리에 입력과 출력에 있어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입력할 때도 배터리가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막 10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거기도 각각 충전 구조를 가지면 유선이 됐든 무선이든 빨리 충전된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전기 충전선에서 자동차가 됐든 로봇이 됐든 뭐 드론이 됐든 가면 거기서 이제 전기 충전소에 각각 10군데다, 10군데다, 5군데다가 충전 구조가 많으니까 빨리 충전이 되는 거예요. 또는 방전 구조도 거기서 이렇게 안에 배터리가 이렇게 열묶음으로 돼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10군데에서 방전 구조, 100군데에서도 돼요. 원래는 이제 이런 배터리를
수천 개 2차 전지 다 했을 때 수천 개 수만 개를 묶어가지고 이것을 각각 전선을 연결하면 충전도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 쓸지 결정하면 방전도 이렇게 어떤 다른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안 쓰거든요. 안 쓰기 때문에 가동 상태, 최고의 발열 상태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쓰면 일단 전기 흘러면 발열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가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이쪽에 열폭주 현상이 어느 정도 열이 이제 다른 걸로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도 제가 2차 전지를 수천 개 수만 개 또 각각 전선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로 가서 50개 쓸지 100개 쓸지 전기량을 통제하는 기술을 쓴다고. MAC 기술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정용 110이나 220 공급하는 배터리를 이게 현대 기아차나 삼성이나 LG나 SK나 제발 쓰지 마세요. 하나 이렇게 다른데 전 세계 배터리 회사에서도 이 개념을 참 걱정입니다. 지적재산권법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한 기술들마다 이 기업들에서 다 나온단 말씀이죠. 이게 참 고민이에요. 저도. 그리고 이런 1차 전지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수천 개, 수백 개 묶어서 12.5V 공급하는 이런 배터리 만든다 그랬죠. 이렇게 1차 전지나 2차 전지를 같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리튬 배터리가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2차 전지를 가격대별로 좀 비싼 게 좀 저장 용량이 큰 게 있으니까 그거를 대중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이브리드로 해서 단가를 맞춘 이런 배터리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발전기다. 그럼 석유 발전으로 보통 하시는데 여기다 2차 전지를 아예 달아가지고 이렇게 널널할 때 시간 널널할 때 미리 저장을 해놓는다는 개념. 그다음에 이렇게 집안에 110이나 220이 있으니까 그곳에다가도 전기 꼽아서서 미리 저장해 놓는다는 게 하이브리드 발전기 이거 사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쓸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미리 저장을 해 놓으니까 그때그때 돌리는 것보다 널널합니다. 그리고 제가 슈퍼카패시터하고 그 자동차의 어떤 뭐 이렇게 배터리 뭐 연료 전지가 되게 될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결합. 일단 슈퍼카패시터는 충전이 빠릅니다. 충전이 빠르기 때문에 다만 저장 용량이 좀 요새는 좀 나아졌긴 하지만 저장 용 상대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오래 저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충전할 때 슈퍼카패시터를 여러 개를 복수로 둬가지고 이렇게 묶음을 이렇게 슈퍼카패시터가 이제 2차 전지도 될 수도 있고 슈퍼카패시터 구조를 싼 2차 전지 리튬 배터리 말고 그걸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걸로 이제 달아가지고 여기다 하면은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단가는 이제 2차 전지가 싸니까 리튬 배터리 아니더라도 슈퍼카패시터 구조를 2차 전지로 일반 2차 전지 싼 거나 비싼 게 있겠죠. 회사별로 알아서 하십니다. 그걸 달아서 움직이면 이게 상대적으로 항상 리튬 배터리다 그러면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지 않게 되잖아요. 리튬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한 것 중에서도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쓸 배터리에서만 쓰니까 항상 열의 어떤 그 충만 상태, 열이 항상 풀로 차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쓰니까 가동을 안 하니까 가동을 안 한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덜 상처를 받고 되게 덜 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 이거를 아예 구동할 때 에너지를 이렇게 2차 전지 슈퍼카패시터라고 해가지고 슈퍼카패시터 플러스 리튬 배터리 이렇게 연료전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거기다 미리 저장을 해놓고 용량은 작지만 여기다 구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면 이 리튬 배터리 안정하지 항상 불나잖아요. 그래서 목숨 잃어버릴 때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이트 앤 사이스에서 이 개념을 쓰시더라고. 나 참 화이트 앤 사이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주한미대상 서울시 인천시 각 정부의 지자체들이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내셨나요? 그 후에 이제 YTN에 제 기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겹벽 시스템, 냉난방, 어떻게 비행체 좌우 회전에 연료를 어느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많이 주는 쪽으로 조향하는 오른쪽으로 많이 줘 오른쪽으로 많이 줘 이게 이렇게 이게 변속기 없는 기술이거든요. 변속기 없는 기술인데
한목나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제 기술과 이론을 따라서 그 석유 방식이 됐든 정유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이 연료가 뭐가 됐든 간에 연료를 적게 주면 자동차의 전축이든 드론 어떤 프로펠러든 아니면 헬리콥터 프로펠러 그만큼 적게 돈다는 거죠. 비행체 프로펠러든 이걸로 이제 이게 배 프로펠러도 그렇고 이걸로 속도의 강중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조명도 전기양을 통제를 해서 이렇게 자동차 전조등이다 집안에 적혀져 있다 그러면 좀 전기양을 통제해서 적게 주면 적게 더 많이 주면 탄다. 이거는 220이잖아. 220다 꽂잖아요. 우리 15W, 30W, 60W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기양을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그 불빛을 조절할 수 있겠네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20이나 110 이렇게 어떤 뭐에 꼽든 간에 제가 꼽는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편리할 거라고 그런 전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꼽아가지고 전기가 연결이 되는 이거를 하나에다가 전류를 통제를 해서 지가 전류 공급 장치가 따로 있든지 이 전구 자체에서 지가 전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15W, 30W, 60W만 전류를 흘러보내도록 지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전구에서 15W, 30W, 60W로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전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LCD 등이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40개가 있다. 이게 램프가 그러면 거기 발광 소자가 그러면 거기다가 20개만 쓴대 10개만 쓴대 구역별로 이렇게 4분의 1 나눠서 10개 10개에서 2개만 킨대 1개만 킨대 3개만 돼 4개를 다 킨대 이런 걸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램프도 이렇게 전력을 좀 대짜리 전력을 많이 공급하거나 적게 좀 이렇게 15W, 30W, 60W 개념으로 LED 전구 자체를 전력을 많이 받아들여서 빛을 좀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그 LED 램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의 빛 거기다만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연결 구조를 가서 대짜리를 밝혀준다든지 소짜리를 밝혀준 중짜리 밝혀 이런 기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램프 같은 것도 이거 뭐는 백열 전구가 됐다 이런 램프 방식도 꼽는 방식으로 해서 불이 들어오게 하면 제 방식이라죠. 이것도 미니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이거를 납작하게 네모나게 만들어 놓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게 네모나게 만들어 LED 등처럼 만들어 놓는데 뭐 등이 꼭 그렇게 동그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모나게 만든다. 그래서 아주 작게도 크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추리 전구처럼 해갖고 이걸 40개 LED 등처럼 만들어갖고 거기서도 전력을 뭐 4분의 1로 나누어서 한쪽 구역에만 전기를 준다 전체를 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조명의 자동차 전조 등이다 그러면 램프다 LED 램프다 그러면 뭐 전력을 많이 주는 큰 전구 램프 중간짜리 이렇게 적은 거 이렇게 합해가지고 빛을 쐈을 때 전력이 이제 각각 틀리죠. 전력량이 빛의 사이즈가 틀린 거죠. 그러면 빛의 출력이 틀린 거죠. 그래서 상대방 전투기 어떤 자동차에 딱 맞을 때 빛의 강한 융합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환히 밝게 보인다고 뭐 큰 빛, 중간 빛, 작은 빛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동일하게 레이더 소자가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대중소로 들어가서 소자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 이제 전기도 이제 아무래도 큰 거는 좀 더 전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레이더 소자의 각각의 필요한 목적을 따라서 강중량으로 여기 전기를 공급을 하고요. 항상 풀가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이더 소자의 목적을 따라서 서로 몇 개를 어느 정도의 전기를 각 소자에서 주고 어느 정도 몇 개를 결합할지에 따라서 전파를 쏠 수 있어요. 전자전 할 때는 좀 큰 출력이 필요하니까 최대로 불러 이빠이 강으로 돌리고 전력을 많이 공급하고 뭐 영상 레이더로 갈 때는 이것을 전력을 좀 약하게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대를 그렇게 목적에 따라서 전력을 조절한다라는 거죠. 서로 묶어서 쏘는 방식을 선택하고요.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고 이 방식은 송수신 거리가 멀고 전자전 할 때도 뭐니까 유리하죠. 출력도 세고 이 서로 그 어떤 다른 출력,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가 하나로 묶어질 때 강한 출력을 내, 강한 융합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그와 같이 해서 기판을 태운다든지 레이더 먹통시키는 뭐 이런 게 상대방 전투기 기판 태워 조종사 연료 공격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전파도 이게 뭐 드론 조종할 때는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얘기했죠. 군에서 통신하실 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쏜다. 그래서 2개를 썼는데 3개, 4개를 썼는지 알 수 없고 그전에 이제 이동통신에서 같은 전파를 2개를 묶어서 쏜 적은 있어도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묶어 쏜 적은 없다. 그러므로 1시간마다 전파를 틀리게 해서 송수신할 수도 있다. 암호체계를 둬가지고 송수신할 수 있고 또는 드론 조종할 때 저기 조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용 단말기 제도라는 데서 암호체계가 자동 풀어주든지 그때마다 비밀번호를 집어넣든지 이렇게 입력을 하든 이런 방식을 겸용할 수 있다. 홈캠 보시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어도 그러니까 홈캠에도 이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전용 단말기 제도를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드론이나 이렇게 스마트폰,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도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고 쓰고 이 방식이 굉장히 멀리 간다고 그랬습니다. 뚜렷하게 가고 그래서 여기 여기 이렇게 각각 거기 전파 안에는 정보를 담을 수도 있고요. 전파에다 정보를 담아서 이렇게 어떤 비밀번호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暗号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송수시되는 이 구조를 말씀을 드려요.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담아가지고 그래서 현관문 개폐, 자동차문 개폐 이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밀번호는暗号나 똑같은 거니까 아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기술을 침해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식은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먹는 것은 송수신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거기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렇게 워키토키 같은 데는 중폭 기지를 안에 줘가지고 출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송수신 거리가 더 멀어진다. 또는 이걸 적극적인 개념으로 유무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처럼 중계 기능을 갖게끔 해서 이걸 기주로 삼아서 다른 스마트폰이 또는 다른 어떤 워키토키가 이걸 통신 장비로서 그렇죠 멀리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망이 될 수 있다. 군에서는 이제 병사가 갖고 다니거나 또는 이렇게 차량에 싣고 다니는 중계 기지를 만들거나 드론에 하거나 이렇게 총찰기에다 하거나 이런 식으로 중계 기기를 넣어서 이렇게 전파의 송수신 거리를 늘리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 이걸로 이제 서울 시내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로 해서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서비스한다면 돈을 거의 들지 않고도 공급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쇼핑몰 수많은 가입자를 모이면 쇼핑몰 만드는 광고를 게재한다든지 슈퍼마켓에 대해서 공급한 택배를 해준다든지 화환 서비스, 곡 배달 서비스, 세탁 서비스 가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업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자체에다 정보기를 준다. 원하면 집안에 소비자의 집안에 정보기지를 추가로 두거나 차량에다 싣고 다니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서울 시내 전체를 커버하는데도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동통신과 같이 결합해서 서비스하거나 인터넷망과 결합해서 서비스하거나 인터넷에도 무선 전파를 쏠 수 있잖아요. 무선 전파를 쏠 때 통신 구조로 주면 안 됩니까? 인터넷망에서 될 수 있죠. 그것과 연동하셔도 돼요. 이동통신과 연동하셔도 돼요. 스마트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군에서도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기술은 전적으로 제 기술인데 군에서는 군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하나가 됐다. LIG 군 통신 체계에 서로 다른 타행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갖지 말자.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다 중폭 기준을 둬서 하는 것. 전파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쏘는 방식. 그럼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 쏘는 방법은 없죠. 동쪽 어디에 정확한 지점에 쏴야 되는데 전 세계로 수천 조 번에 수백 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1cm나 0.1cm, 0.3cm 자력 결정하고 따라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정확한 지점에
전파를 쏜 다음에 성공률이 높겠죠. 엉뚱한 데 쏘는 것보다. 이 방식을 군 통신에서도 사용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군의 모든 무기 체계는 소총부터 시작해서 자주포와 군의 모든 ASR 레이더에서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의 정보 이동의 그 다음에 CPU라든지 모든 반도체, 컴퓨터의 정보 이동에도 정보의 저장에도 좌표와 숫자 방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당되는 어떤 저장 장치다. 그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서 이것을 표시해서 해당되는 지점에 정확히 저장하거나 어떤 정보 도로를 타거나 이것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보통신 움직이는 도로 있다는 통신 그것도 정확히 결정한다. 바다에서도 가능하다. 땅 밑에서도 상하수도 간도 가능하고 건물 안도 가능하고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일 때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이동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구분해놔. 건물 뚫고 가면 안 돼. 직선거리가 가면 빠른데 건물이 있으므로 부서지죠. 가로수 들이받으면 안 돼. 사람 부딪히면 안 된다. 이런 구조를 명령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지가 이제 알아서 거기서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이동할 수 없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제 해놓고 지가 이제 구체적인 것도 또 나중에 학습을 통해서 추가시킬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게 되게 단순하죠. 건물 안에 들어가면서도 뭐 건물 벽 이렇게 기둥 부딪히면 안 된다. 이렇게 벽 부딪히면 이런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럼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거기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또는 부딪힐 수 있는 것과 부딪힐 수 없는 부딪힐 수 있는 것도 안 좋죠 대부분.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딪혀서는 안 된다. 사람에 따라 이렇게 노인이냐 어린아이냐 할머니냐 유모차 탄 사람 이렇게 각각 구분을 지어서 할 수도 있다. 왜 야지에 같은 데 가서도 처음 보는 도로라 처음 보는 지형이라 할지라도 절벽이 있다. 그럼 떨어진다. 거기 못 간다. 장애물이 있으므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 피해서 간다.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기술에 넣습니다. 드론이다 그러면 스틱 조정하시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사전 입력 방식으로 이렇게 펜으로 입력, 음성 입력, 키보드 입력, 다양한 입력이 있는데 이것을 5군데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찍어놨다. 그럼 그 안에서만 돌면서 이렇게 동영을 친다든지 특정 사람을 카메라 추적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특정 사람을 촬영해서 촬영 구조로 가지는데 군에서는 특정 사람 몇 명을 찍어주면 1년 번호를 딱 쓰고 걔만 추적하다면서 암살을 하거나 공격하는 겁니다. 뭐 차량도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TV 같은 데서는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같이 하고 현재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1cm나 0.1cm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사람의 눈, 코, 입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며 각 사람에게 1년 번호를 해당되는 지역에 CCTV다 공공 CCTV다 뭐 그러면 이렇게 몇 명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좌표와 숫자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 이동 동선도 기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을 전국에 이제 이 망이 깔려져 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면 그 사람을 정확히 찾을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동 동선에 다음 CCTV 다음 CCTV 군에서는 이제 다양한 정찰 자산으로 양아치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매장 포스 어떤 편의점이나 데스크 어떤 대형마트 같은 데서는 물건을 1년 번호로 다 표시하고 직원이 아침에 이렇게 매장에 이렇게 매대에 입고를 하면 그것이 다 기록을 해놓고 재고를 매장 안에 있는 재고를 거기서 물건 하나하나를 인식해서 가격까지 인식해서 계산대로 가져오면 카드 얼마 현금 얼마 자동 계산대 주인을 통보합니다. 또는 금고 안에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얼마 있다라는 것도 집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계산대로 가져야 되는데 잡혀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엉뚱한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다른 가방에 들어 그러면 그 경보를 울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요. 카메라가 많아야 되겠죠. RFID 같은 방식을 쓰지 않고 물건을 인식을 해서 좌표와 이동하고 그렇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으며 그것을 제거 파악까지도 다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RFID를 대신할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이제 무기나 사람을 추적할 때도 뭐 장갑차 추적, 뭐 차량 추적, 사람 추적, 1년 번호를 달아서 이렇게 추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만 딱 정해서 이렇게 암살하거나 이런 게 공격하거나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자폐아 시작 방식은 어떤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자주포에는 뭐 이렇게 전차포나 한포 같은 데 쓸 수 있겠죠. 해당되는 목표물을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내가 다른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영상을 보기 송수신해서 저격 소총이 몇 대를 갖다 놓고 해당되는 목표물이 움직이는 개수를 계산해서 이쪽은 몇 프로 이쪽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동시에 쏴버립니다. 저격수는 세 대를 놓고 원거리에 있으면서 표면 잡히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있고 전쟁을 보죠. 아무래도 이제 무인 체계가 좀 발달하게 되고 쉽겠죠. 이게 모든 게 이제 군에서도 이 자폐아 수자 방식을 쓰지 마시라. GPS 방식 쓰시잖아요. 근데 이걸 기껏 개발해 놨더니 꼭 이렇게 멋대로 쓰시면 안 되죠. 시작재산권법에는 도둑질 행위에 해당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군수업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들이 이제 이게 군수 문사무기를 납품해서 이익을 누리는 구조인데 사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멋대로 기술을 제 기술이 거기서 발견되는지 모르겠어요. 멋대로 쓰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몽창 모여 있다니까 무슨 모든 기술처럼 제 기술이 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누구를 특정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캠페인성으로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